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 대선 때 국세청 간부가 대선 자금을 모금했다고 하는 소위 세풍 사건, 그리고 2001년에는 언론사 세무조작 사건,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국세청이 이 정치적 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인사청탁이나 세무조사 청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집 전화도 바꾸고 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제가 치던 골프도 2년간 끊었고요. 인사권도 버리고 조사권도 버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2년 동안 국세청을 이렇게 운영했다. 권력을 유지해주고 보호해주던 권력기관들을 놓는다는 것. 그것은 불법적으로 누리던 권력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거기에 대통령은 어떤 미련도 어떤 미적거림도 없었다. 이것은 사실은 정상화입니다. 독립이다 뭐다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정상화입니다. 헌법국가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다시 말해, 이 대통령이 과거 초법적으로, 초헌법적으로 행사해 오던 초과 권력을 스스로 내려놨다는 것이죠. 적어도 옛날처럼 경찰이 국세청이 또는 정보기관이 검찰이 이런 월권적, 비법적, 초법적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을 두렵게 하거나 국민에게 공포를 주거나 그런 일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는 엄혹했다. 그는 대통령이 누리는 당연한 특권마저도 경계하고 끊임없이 끊어내려 했다. 통치자금이라 불리는 대통령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다. 오롯이 대통령의 재량권에 맡겨진 돈으로 2003년 한 해에만 1조 1,800억이 내정돼 있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그 돈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 돈은 그의 태풍 복구 사업에 집중적으로 소비됐다. 당연히 여겨지던 특권에 대한 포기는 계속됐다. 취임 2달 만에 찾은 청남대. 청남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대통령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었다. 그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그 청남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우선 청남대가 있는 곳은 참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대청댐 준공식에 오셨다가 저런 곳에 벼성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이제 급하게 지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문화의 소산 아닌가 싶습니다. 약속은 지켜졌다. 4월 18일 20여 년 동안 대통령의 별장으로 운영되던 청남대는 도민에게 반환된다. 그날이 아주 4월달 꽃이 많이 피어있던 4월 18일입니다. 사실 한 20여 년간 청남대가 지어진 이후에 주민들의 많은 집단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냥 개방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자르듯이 아주 단번에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어떤 권력보다도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권력은 대통령 그 자체라는 것.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그는 대통령의 문화 자체를 바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임명장 전달의 거리를 좁히고 행사장의 연단도 맞췄다. 제 스스로 받았던 충격이 뭐였냐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문화를 바꾸려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소소한이라기보다 어떤 정책 하나하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문화 자체를 바꾸려 한다. 대통령의 문화를 바꾼다는 것.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집는 것이었다. 우선 회의에 들어오셨을 때 인사를 대통령께서 먼저 하시는 거 그런 것도 하나 중요한
예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이렇게 그 독대, 소위 그 소수의 사람에게서만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1인 보스 체제의 그런 정치 체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권위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그 변화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기존의 대통령이 누리던 권력을 하나하나 끊어내갔다. 모든 권력을 다 버리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린 그 자리가 참여정부가 서야 할 자리였다. 구태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가 대통령께서 2002년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하신 바고 그런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소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약속한 걸 지키는, 국민에게 약속한 걸 지키는 정치, 그게 정치죠.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봅니다, 정치는. 부당한 권력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위태로운 일이기도 했다. 취임 한 달 보름 만인 4월 2일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이 잡혔다. 그가 막 국회로 들어서는 순간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고 일어서지도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최악의 대우였다. 비판적이었던 언론도 그때만은 국회의 결례를 질타했다. 연설은 38분 동안 진행됐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향후 펼쳐갈 국정운영의 원칙이 발표되는 순간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은 경청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취임 이틀째 첫 탄핵 발언이 나왔다. 이후부터 야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탄핵을 입에 올렸다. 탄핵 추진 일지는 일일이 그것을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집요하고도 방대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탄핵 협박으로 이어졌다. 그 끝에서 마침내 탄핵 시나리오는 현실이 된다. 탄핵이 있던 3월 10일 아침 9시 그는 관저를 나와 예정된 일정을 시작했다. 아직은 대통령이었다. 9시에 청와대를 출발한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 경남 창원에 도착 예정돼 있던 경남 지역 혁신 보고 회의를 주재한다. 바로 이어 창원의 로뎀을 방문한다. 미처 아직 소식을 안 들으신 분도 근데 오늘 저녁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도 제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를. 대통령이 창원에 있던 바로 그 순간인 오전 11시 50분 막 생산 라인을 돌아 나올 때 그는 그 소식을 듣는다. 오후 1시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참석까지가 그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예정된 일정이었다. 그는 말없이 일정을 소화했다. 오후 4시 50분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왔다. 이미 지켜야 할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의 탄핵,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민들은 황당해했다. 나라를 절단낸 것도 아니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다. 단지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정책의 방향이 다르다는 게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때는 뭐 담담하게 어떤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셨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배웠을 때는 뭐 정치적으로는 울릴 것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대통령으로서 참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당당한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그 말 들으실 때는 마음이 좀 아프셨겠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예.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주류의 패배를 의미한 거였죠.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 보는 완벽한 주류의 패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라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주류들이 그 당시 이제 일제에 기생했던 그런 세력들이 주류가 된 이래 한 번도 주류 교체를 하지 않은 채 50년 넘게 왔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주류가 한 번도 제대로 바뀌어 본 적이 없었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있을 법한 그런 불화 이런 것들이 그 5년 동안에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났던 거죠. 뭐 대통령을 그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 한 시민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시민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 그것은 한 정치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노무현의 당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과 벌이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결전 같은 것이었다. 그 한 나라의 대통령, 최고 지도자를 그 시점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보였다는 그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And it was very, very clear from the beginning that these charges were highly unusual in their, when I say unusual, that they were not serious charges, and the fact that the president could be impeached over such a thing, I think was surprising to most members of the foreign press. 참여정부의 탄생 자체를 부인하려는 우리 사회에 물리적 힘을 가진 세력들이 있었고, 그 계기를 잡아서 같이 뭉쳐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탄핵은 뭐 다른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탄핵을 그렇게 밀어붙였을 거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제는 어떤 간접 민주주의가 만족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 욕구, 참여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용납을 안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촛불 시위로 나타난 거죠. 탄핵에 대한.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쳤고 그것을 국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소위 직접 민주주의랄까요? 그것이 이겨버린 거죠. 국민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을 때 그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실현되고 있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 그럼에도 나라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꿈꿔왔던 스웨덴의 평화, 그 가능성이 최초로 증명되는 지점이었다. 그것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끈질기게 끊어낸 결과였다. 그 핵심에 책임 총리제가 있다. 예, 우리의 총리 그 역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독특한 그 헌법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헌법의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을 사실은 헌법상에 보면 총리가 집행을 통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제청권을 총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책임 총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 겁니다. 말하자면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도록 노력했던 즉 진정한 공화국의 수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절이었다고요. 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의 하나가 지나치게